네, 안녕하세요. 김정겸입니다. 우선 저는 한국외국대학교 에서 철학과에서 철학을 강의를 하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철학으로 이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는 사실상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希腊 철학이죠.希腊 철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논문 쓰는 해 이제 2년 동안 철학을希臘 철학을 공부하다가 석사기 논문 쓸 때죠. 그때 조금 트러블이 있어갖고 석사 학위 받는 걸 이제 포기를 했죠. 포기하고 나중에 제 지도 교수님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제가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근데 뭐 지도 교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는 동양 철학으로 이제 동양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동양 철학 공부를 하고 왜냐면 석사 때 또 동양 철학도 같이 이제 겸해서 공부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순자의 이제 학습 사상에 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에서는 선진 유가 시대 때의 덕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에서의 그 자유교양에 관한 면접을 보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학생들의 어떤 인성 문제라든가 또 교사들의 어떤 자질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로 제가 프린트물로 이걸 할 건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 이 프린트물 중에서 제가 먼저 할 것은 자유론을 먼저 강의를 할 겁니다. 자유론을 강의를 하고 나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대해서 다시 프린트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12페이지에 자유론이 있습니다. 자유론. 자유론 이제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1장에는 이제 서문이죠.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이제 사상과 토론의 자유. 그리고 이제 3장은 복제의 제요소, 즉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복제의 여러 요소 중에서 이제 하나인 개성에 관하였었고, 또 4장에서는 이제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 우리가 이제 권한 얘기 있잖아요. 권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요 한이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는 너에게 주어진 권한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가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권한이 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사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러면은 살펴봐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봐야 되죠. 아빠가 아들한테로 할 수 있는 권한, 그것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는 것이 뭐 커다란 벼슬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저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죠. 그 이제 권한입니다. 그 한계에 관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은 이제 응용에 관해서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미래 자유론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언제 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죠. 여러분들의 어떤 주의 집중을 위해서 이걸 1시간 내내 찍지 않겠습니다.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찍어서 꼭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하고 좀 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개요를 한번 보시죠. 그 개요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간이 가장 풍요롭게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훔볼트의 말로 시작되고 있는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죠. 인간을 가장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유겠죠, 사실상은요. 인간을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보게 되면 저 개요에서 벤담의 논리를 넘어 시민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장 풍요롭게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벤담이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벤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벤담이나 밀이나 똑같이 그죠?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올 거니까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요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지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르쿠제도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상적이냐면은 현실의 담화 상황이 어떻길래 현실의 담화 상황이 어떻길래 이상적 담화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의 담화 상황은 보게 되면요 대단히 제약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디스커스를 하는 데 있어서 담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거네,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현실의 담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담화를 할 때 소수는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그 소수인 개인의 자유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 된다. 그런 개인의 자유를 옹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 그 사상과 토론에 대해서도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목차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5장이니까요. 대략만 일단 보고 뒤에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서문. 예로부터 있었던 자유와 권력의 대립 문제가 이제는 개인과 다수자의 투쟁이란 문제도 포함되고 있음을, 되게 포함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자유와 권력의 대립이, 사실상은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이 한계에 이 권력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확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유와 권력의 대립 문제가, 그죠? 자유와 권력의 대립 문제가 이제 이게 투쟁이죠. 개인과 다수자의 투쟁이라는 문제도 포함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는 개인과 다수자. 투쟁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의 의견은 아웃시키잖아요. 이게 다수결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견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으로 다수자의 전제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밑줄 그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자신에게만 관계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으로 다수자의 전제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자유의 영역이란 의식 내 영역, 즉 양심의 자유와 사상과 감정의 자유, 두 번째 기호 추구의 자유. 다시 말해서 기호식품이라잖아. 담배 피는 것도, 야, 담배 피는 거 기호식품이야,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호를 추구하는 자유, 즉 우리 자신의 성격에 알맞게 각각 생활 방식을 세우는 자유,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개인이 단결하는 자유, 이렇게 자유의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2장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입니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진리 발견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일단 저 권력과 자유, 이건 저 투쟁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상과 토론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서는 진리 발견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서로 격렬한 토론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리 발견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다수가 형벌이나 세론으로서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내 의견에 안 맞아, 아니면 다수의 의견에서 소수의 사상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야, 소수의 사상, 너의 세상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거죠. 형벌을 주거나 세로로서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다수의 횡포는 안 된다. 다수의 견해는, 다수의 의결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돼서도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제3장 복지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 개성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서는 행동의 자유와 생활의 자유를 논한다는 거죠. 행동의 자유와 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과 전통에 지배되면은 개인과 사회의 진보는 정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습관과 전통. 습관과 전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 보수죠, 보수.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행동과 생활의 자유 있잖아요. 행동과 생활의 자유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보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수라는 것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습관과 전통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과 사회는 진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진보는 메이크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글 쓴 거에도요, 키피스가 있고 메이크 피스가 있어요. 이건 평화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북한의 지금 대치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해 간다, 평화를 만들어 간다. 여기는 보수라면은 여기는 진보의 차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습관과 전통에만 따르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의 자유와 생활의 자유, 다시 말해서 사회, 개인과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진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회와 개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유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제4장은요,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 한계에 관합니다. 여기서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영역과 사회 영역과의 상호 관련을 논하여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사회 또는 구성원 간의 침해 및 방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부과된 노동과 희생의 할당분을 분담하라고 말하였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개인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을 사회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활해 나가는 이 개인의 영역과 당연히 이 사회의 영역,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사회의 영역은 개인의 영역을 자꾸만 침해하려고 하죠.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도 사회의 권위의 한계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또는 구성원의 침해 및 방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부과된 노동과 희생의 할당분을 분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더 자세히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응용입니다. 응용에서는 이상의 여러 원리를 실제 문제에 대하여 응용한 것인데, 특히 인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인 교육과 정부가 하는 간섭의 한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장의 상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흐름을 이제 알았으니까는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로는 여러분들 각 대학의 논술 문제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로 그 각 대학의 논술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1장 상세 내용에서 서론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서론 13페이지입니다. 자유란 뭐냐 이거죠. 자유의지가 아닌 시민적이며 사회적인 자유로 이 책의 주제를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것으로 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아니라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책의 주제를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이 사회가 개인 각각에 대해서 정당하게 휘두를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서 삼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간섭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원리로, 자, 밑줄 그으십시오. 자기 방어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사회 간섭을 정당화하는 거. 여러분 정당방위라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쉽게 말하시면 그거예요. 자기 방어의 원리예요. 사회가 간섭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개인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정당 방어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개인 자기 방어의 원리를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왜 개인에 대해서 사회가 이렇게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자기 방어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권력이 문명 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야, 개인 너 그거 하지 마. 너는 어디까지냐? 다른 게 아니라 이 개인이 타인에게 행하는 어떤 해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로운 악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해로운 악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회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구성 요소 별표하십시오. 인간 자유의 고유한 영역으로 의식이라는 내면적 영역, 저 마음속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감정의 자유, 의견 발표와 출판의 자유, 이런 내적 영역, 인간 자유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의식, 내적 영역이니까 의식이죠. 의식이라는 내적 영역이 있고, 또 기호,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야. 담배 같은 거, 이건 뭐 기호식품 아니야? 하는 것처럼 기호를 즐기는 자유와 또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 세 번째,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 세 가지 자기 방어의 원리가 자기 방어의 원리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또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자유다.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지 않는 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방어하셔야죠. 또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즉 여러분들이 막 행복이라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방해를 하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방어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방어하려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행복 추구권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한, 그게 바로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쉬었다가 제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